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이랍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라서 처음에는 좀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용기 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와 처가 식구들을 둘러싼 사연이에요. 저는 딸만 셋인 집안에 둘째 딸과 결혼했어요. 아내 위로 언니 하나, 아래로 여동생 하나가 있는 집안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언니, 즉 제 처형보다 저희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형 되실 분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시는 걸 선호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잖아요. 능력만 된다면 혼자 살겠다는 여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지요. 저의 처형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했답니다. 참, 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를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도 좋은 물건만을 고집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죠. 덕분에 한번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도 많았고 매출도 큰 편이었죠. 처가에서 쉽게 결혼을 승낙하신 데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저의 일 때문이기도 했답니다. 아내는 생활력도 강하고 누가 보더라도 성격이 좋은 여자였어요. 저와는 말도 잘 통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취향도 비슷했답니다. 머리도 좋은 편이라서 가게 일도 쉽게 배웠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결혼 초창기에는 순풍에 돛단 듯 평온했어요. 홍기를 놓친 처형, 사실은 그 처형이 결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처가의 걱정거리 정도라는 것만 문제라면 문제였죠. 그런 사실을 알고부터는 노처녀인 처형에게 좀 미안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처형이 결혼을 못하는 것은 남자를 보는 눈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선본 사람 말이야, 엄마. 키가 너무 작아. 나 키 작은 사람 싫더라. 어디 데리고 다니기에 부끄럽단 말이야. 그리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필이 안 꽂힌단 말이야, 필이. 남자 얼굴 파먹고 사는 거 아니다. 남자는 말이다. 자고로 2가지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직장도 탄탄하겠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따져. 그쪽에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면서. 경망스럽게 굴지 말고 적어도 3번은 더 만나봐라. 싫다니까 글쎄. 나는 인물도 어느 정도 생겨야 필이 꽂힌단 말이야. 나 연락 와도 안 받을 거야. 아 진짜. 동생이 먼저 결혼한 것도 짜증나는데 선보라는 데마다 왜 이런 데만 보라는지 몰라. 이미 홍기를 한참 놓친 처형이 제가 보기에는 마치 철없는 여고생이나 대학 초년생 같더라고요. 아직도 인물 따지고 필 따지고 하니까 남들은 애엄마인데 아직도 베개 껴안고 자고 있죠. 그렇지만 뭐 인연이 곧 나타나겠지 싶었답니다. 장모는 제게 참 살가우셨어요. 저 역시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답니다. 장모님, 오늘 백화점에 갔었는데요. 뭘 좀 살까 하다가 그냥 장인 어른하고 같이 쓰시라고 상품권으로 마련해왔어요. 이거 2분 사시고 싶은 거 사세요. 물론 물량 공세가 전부는 아니었죠. 저한테 잘해주시는 장모에게 저희 어머니 같은 따스함도 느꼈기에 마음으로도 또 능력이 되는 한 물질적으로도 잘해드리고자 했죠. 아이고 이게 얼마야? 100만 원이나? 이렇게 큰 선물을 그냥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딸 키운 보람이라는 게 다 이런 거로구만. 자네 사업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니 그것도 너무 대견하네.
당연히 그냥 받으셔야죠. 기선이 잘 키워주셔서 저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장모님. 앞으로도 잘할게요. 둘째 딸 결혼 정말 잘 시켰구나 생각하시게 해드린다니까요. 자고로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평온했던 저와 처가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기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바로 철부지 노처녀 처형 때문이었어요. 왜 아까 우리 처형이 마치 여고생이나 여대상 같이 아직도 백마탄 왕자님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백마탄 왕자님은 자기나 찾으면 됐지. 그런 기준을 저한테까지 적용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언니,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나 이제 언니하고 통화 안 할 거야. 언니가 무슨 상관인데. 난 언니처럼 그런 거 안 따져. 남자가 성실하고 심성 착하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처형과 통화하는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전화 너머의 처형 목소리는 물론 들을 수 없었지만 아내의 말로 보아서 처형이 자신의 남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내심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그저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재벌집 아들도 아니었죠. 그런데 아내의 처형과의 이런 통화가 심심치 않게 제 귀에 들려왔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보니 처형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처가에 방문했을 때 처형과 처제 그리고 아내가 나누는 얘기를 엿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듣게 되었답니다. 얘 기은아, 너는 말이다. 네 형부같이 못생긴 사람 말고 좀 잘생긴 사람 만나. 기선아, 너는 안목이 왜 그러니? 엄마가 아무리 남자 얼굴 파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니? 찾아보면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도 얼마든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은이 너도 일찍 결혼할 생각 말고 잘 찾아서 결혼해. 아유, 기선아, 부부동반 모임 같은데 제부 데리고 가는 거 창피하지 않니? 나라면 못 데리고 다닐 것 같다. 바로 이런 이야기였죠. 처제의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제가 온 줄 모르는 처형이 제 뒷담화를 열심히 해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처형의 뒷담화는 생긴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말이야,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이면 왜 장사꾼이니? 이 정도 얘기까지 듣고 나니 제 심정이 몹시 상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뭐라고? 효상이 오빠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결혼 전부터 우리 오빠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언니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언니가 왜 그래? 내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지. 얼마 전에도 이런 일로 언니랑 나 한번 크게 다퉜었잖아. 언니, 부탁인데 제발 그러지 마. 그리고 언니 결혼할 사람이나 빨리 찾아봐. 진짜 결혼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언니 진짜 결혼 못 해. 이 이상 더 우리 오빠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 정말 못 참아. 아무튼 안목하고는 나중에 내 남편하고 네 남편이 너무 비교될까 봐 그런다 왜. 나는 인물도 사회적 위치도 웬만한 사람하고 결혼할 거거든. 나 결혼 못한 거 아니다. 안 한 거지. 너 먼저 결혼한 거 말이야. 엄마가 마음이 좋아서 허락한 거야. 뭐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언니 앞질러서 결혼한 것도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같으면 안 그렇겠니? 그러니까 뭔가요? 처형의 저에 대한 폄하는 우리 결혼 전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부 생긴 거랑 직업 문제에 대해서 처형이 뭔 말이 그렇게 많대요. 아무튼 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척하는 배우 소질은 제겐 없었답니다. 저 역시 처형에게 살갑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처가에 가면 눈인사나 형식적으로 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처형하고 얘기하는 건 피하게 되더라니까요. 제부, 뭐 화나는 일 있어요?
아니면 우리 기선이가 제부 굶겼어요? 뭘 그렇게 평생 굶은 사람처럼 어른들하고 손윗사람 있는데 예의 없이 먹기만 해요? 사실 처형과 제부 사이는 좀 어려운 사이 아닌가요? 아내가 저를 굶겼냐느니 예의가 없다느니 하는 건 좀 지나치다 싶었답니다. 아니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맛있어서 열심히 먹고 있기도 하지만 이심전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 좋아라 하지 않는 분 앞에서 기분 좋아할 만큼 연극 소질 저 없어요, 저요. 그냥 식사하시죠. 제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윗사람인데 말이 조금 지나치지 않아요? 뭘 그렇게 내세울 게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긴 결혼 전부터 우리 기선이가 아깝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러네. 아무튼 기선이 걔는 옷 사입는 것만 봐도 그 안목이 뻔하다니까. 처형, 그런 내용의 얘기 집사람한테도 여러 번 하셨다는 거 잘 압니다. 자매끼리 한 말을 제가 우연히 들은 것까지는 뭐라고 문제 안 삼을게요. 하지만 사람을 눈앞에 두고 이러시는 건 아니지 싶네요. 저 이미 이 집안 식구입니다. 기선이 남편이에요. 처형과 제부 사이가 그렇게 녹록한 사이도 아니고요.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런 반박 앞에서 처형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철부지 노처녀 처형과 우리 부부와의 사이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처형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니까요. 제부, 엄마가 오늘 저녁 준비는 좀 늦으신데요. 내가 제부 힘들까봐 오늘 시장에서 사골 좀 사왔거든요. 푹 고아서 제부 먹이라고요. 제부 과일 가게에 내가 며칠 전에 갔었잖아요. 생각보다 일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우리 처형이 웬일인가 싶더군요.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면 죽는 거라던데 처형의 이런 태도에 갑자기 걱정도 되더라니까요. 참, 내가 신작 뮤지컬 티켓 2장 마련했는데 기선이한테는 제부가 사온 걸로 하고 둘이 보러 가요. 나는 뮤지컬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둘이 장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화생활도 즐겨보라고 굳이 마음 써서 마련한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전부터 제 뒷담화를 해대고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예의가 없다느니 문의하던 사람이 이러니까 무슨 일인가 싶을 밖에요. 처형, 허이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처형 원래 저 많이 안 좋아하셨잖아요. 솔직히 이러시는 거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어쨌든 기선이 남편이잖아요. 그냥 제부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처형은 굳이 그냥이라고 했지만 저는 무슨 계기로 처형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궁금을 넘어서 불안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처형의 성격이 말씀드렸다시피 철부지 같은 데다가 철부지들이 흔히 그렇듯이 변덕도 좀 심한 편이거든요. 이러다가 어느 날 또 미끄럼틀 아래로 도로 저를 확 밀어버리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 처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너그러워졌는지 이유를 모르고 어리둥절해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그 수수께끼가 풀렸답니다. 처형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형을 제치고 먼저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청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질투도 섞여 있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적어도 그 질투심은 해소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형이 우리 앞에서 너그러움 더하기 득이양양하게 된 것은 처형이 결혼하기로 한 상대방 남자 때문이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어요. 자네 형님들 사람이 말일세.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하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라네. IT 쪽에 번듯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야. 벌이도 좋고 사람이 또 어찌나 호남형인지 말이야. 우리 기영이가 그렇게 오래 버티고 사람을 따지더니만 아주 제대로 만나지 뭔가. 호호호. 저보다 손이가 될 사람이지만 나이는 저보다 어렸답니다. 처형한테도 연하였고요. 장모님은 맞사이 될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장모님 말씀대로 형님 될 사람은 저에 비해서 인물도 아주 좋았어요. 사위가 저 하나 있을 때는 저한테 살가우셨던 장모님. 저는 자연스럽게 장모님의 마음속에서 형님 될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되고 있었던가 봐요. 고장난 전기 밥통 속에서 점점 식어가는 찬밥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처가에서의 대우가 서러워지고 있는 판국에 2년 동안이나 여름이 너무나 더웠어요. 긴 기간 동안 과일의 작황이 좋지 않았죠. 전보다 훨씬 더 못한 물건을 훨씬 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철학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급 물건을 골랐지요. 그러니 당장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가 전세로 들어온 신혼집 계약 기간이 다 되었답니다.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오빠, 전세값 올려달라는데 너무 많이 올려달라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난린데 어떡하면 좋지? 우리 그만큼 올려줄 여유 없잖아. 어떻게든 해봐야지 뭐. 다른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방법이 생기겠지. 아내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저한테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장사가 2년 동안이나 불황을 탄 데다가 저희 본가가 그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실 입장이 안 되었거든요. 장사 일과 집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던 어느 날 장인 어른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더군요. 한서방, 내가 기선이한테 들으니 요즘 들어 장사 일하고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 크다면서 세상에 더위나 추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든가. 아무것도 자네 탓이 아니네. 그저 운이 좀 안 좋았던 것뿐이지. 듣자니 내년 여름부터는 어느 정도 예전 여름처럼 된다니까 금방 다시 사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인 어른이 눈물이 날 만큼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고마운데 장인 어른이 제 큰 고민거리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어요. 나한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네. 일단 그거 가져다가 집 문제 해결하도록 하게. 장인 어른, 어떻게 그 돈을 저희가... 그 돈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아무리 사정이 안 좋아도 그것만은... 남자 입장이 되어서 돈 문제로 처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말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장인 어른의 인자하신 말씀에 자존심은 둘째치고 너무나 죄송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알아서 해보겠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급한 대로 가져다 쓰고 형편 좋아지면 갚으면 될 거 아닌가. 기선이하고 자네 사는 집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결국 이렇게 장인 어른의 도움으로 집 문제는 해결이 되었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한숨 돌리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한숨을 돌리자마자 더 숨차게 되는 일이 닥쳐오고 있었어요. 이거야 원. 딸 곱디곱게 키워서 시집 보냈더니만 살 집값도 못 마련해서 처가에 손을 벌려? 자네 집에서는 도대체 뭘 하신 건가? 아들이 거리에 나앉아도 그냥 두고 보시겠다는 거야? 그냥 두고 보시기는요, 장모님. 아시다시피 저희 집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과일 가게가 저희 재산의 전부인데 그게 불황이니 돈 나올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장모님. 손을 벌리기는 누가 손을 벌려? 당신 사위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구만. 한서방은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그 돈 못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 번 고사했다니까. 장인이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셨지만 하지만 장모님은 그런 상황 설명에도 제가 듣기 불편한 말만 계속 하시더군요. 돈 달라고 하는 것만 손을 벌리는 건가요? 준다는 거 덥석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 남자가 돼갖고 말이야. 전세가 몰려줄 능력도 없이 내 딸 데려간 건가? 2년 있으면 전세가 몰려줘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애초에 자기 집 한 칸 없는 사위한테 딸 준 내가 잘못이지. 엄마, 요 2해 동안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과일이 잘 될 날씨가 아니었다니까. 한서방 탓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바로 자기 집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거의 셋집에서 시작해서 집 마련하는 거죠. 엄마 그걸 가지고 한서방한테 뭐라고 하면 나 정말 섭섭해요. 아내 역시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었죠. 이런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은 장모님의 사위 차별이었죠. 돈 잘 벌고 잘생긴 맞사이가 저를 마음구석 한켠으로 비켜놓으신 장모님께 엄청 살갑게 굴더라고요. 장모님, 한여름은 벗어났어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제가 거실에 있는 에어컨 하나 바꿔드리려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워서 움직이시는 게 안 좋을 것 같고 날씨 좀 선선해지면 2분 어디 여행 좀 다녀오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형만한 아우 없다더니만 사위도 마찬가지구만. 맞사위만한 아랫사위가 어디 있겠나. 아이고, 임서방 정말 고맙네. 형님이 장인 장모님한테 잘 대해주고 있다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경우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제가 면박을 당하고 그 자리에 아직 있는데 바로 이어서 눈치 없이 2분께 에어컨을 바꿔드리느니 여행을 다녀오시라느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너무나 얄미운 짓이었죠. 거기에 좋아서 죽겠다시는 장모님도 함께 얄미울 수밖에 없었고요. 거봐요, 엄마. 나보고 따지지 말라더니 맏딸이 시집 잘 갔죠? 내가 괜히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처형까지 싸잡아서 얄밉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처가에 가기가 싫어지기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는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얄미워도 장모님이니 가끔 인사는 가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보니 형님이 저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형님, 저 왔습니다. 사업은 잘 되시죠? 동서 왔어? 뒤쪽이 아들 강세지.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돼. 뭐 계절을 탈 일도 없고 이쪽은 아직 시장도 무궁무진하고 말이야. 그나저나 동서는 좀 힘든가 보던데?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걸까요? 사실 이런 형님의 말은 별거 아닌 걸로 쳐도 되긴 하겠지만 왠지 껄끄럽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죠. 장인 장모님과 우리 내외, 처형 내외, 그리고 처제까지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장모님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크게 한 상을 차려 놓으셨더군요. 우리 내외는 상을 보고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 많은 해산물에 알레르기 증세가 있었죠. 모든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에 심한 알레르기 증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장모님이 차려놓은 한 상이 거의 모두 해산물, 그것도 비싸 보이는 갑각류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우리 맞사위, 자네 먹으라고 내가 먼 데까지 가서 물건 사다가 차렸네. 이 랍스터 내가 팔라줌세. 어서 많이 먹게나. 해산물이라면 껍질만 벗기고 살이 말랑말랑한 회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커다란 랍스터의 통깨찜, 그리고 어디서 구했을까 싶은 보기에도 크고 고급스러운 새우구이 등등.
정말 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 천지더군요. 장모는 손수 껍질을 까서 형님의 입에 넣어주다시피 했어요. 장모님도 제 알레르기 증세를 잘 알고 있었답니다. 결혼 초 제가 용돈도 듬뿍 드리고 할 때는 제가 먹지 못하는 음식은 상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올 때마다 씨암탉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닭을 푹 삶아 다리를 쭉 찢어 제 접시에 담아주시던 바로 그 장모님이 맞나 싶더군요. 아내도 저처럼 황당하고 서운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얼핏 아내 얼굴을 보았을 때 눈에 약간의 습기가 어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죠. 하지만 아내가 곧 표정을 수습하고 말했어요. 엄마, 형부한테 잘해주시는 거 불만 없어요. 우리 언니하고 잘 살아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고맙죠. 하지만 한서방이 껍데기 단단한 바다 음식 못 먹는 거 엄마도 잘하시면서 이러시는 건 한서방뿐 아니라 자식인 나한테까지 못 박으시는 거예요. 한서방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데요? 돈 그까짓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엄마,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 그게 제일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엄마가 지금 바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사위도 자식이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더른의 용기를 북돋아 주셔야죠. 그런데 엄마는 지금 우리 길을 꺾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엄마 일부러 이러시는 거 나 잘 알아요. 아마 이 사람이 복숭아 알레르기까지 있다면 디저트로 복숭아 내놓으셨을 거예요. 뭐? 천한 일? 내가 언제 돈 가지고 너희 차별했어? 내 손을 내가 쳐다봐도 더 예쁜 손가락 있고 미운 손가락이 있는 거다. 네가 지금 네 서방 편 든답시고 엄마더러 천한 짓을 한다는 거냐?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들 길을 꺾었다고 이래? 그 큰 사업체하고 과일 가게가 비교나 돼? 한식은 집에서 늘 먹는 거지. 중식이야 기름기가 너무 많아 건강에 안 좋지. 그래서 맛사위가 잘 먹는 해산물로 상 차렸다. 더 큰일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지. 이거야 원. 둘째 딸내 무서워서 내가 내 맛사위한테 먹이고 싶은 것도 눈치 보고 먹여야 된다는 거냐? 한서방, 배추 된장국이 아주 맛있게 끓였네. 거기다 우리 집 김치가 아주 잘 익었어. 그거에서 밥 한 그릇 비우게나. 아이고, 내가 이 식사 마련하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어. 그러니 얼른 먹고들 너희 집으로 가. 나는 맛사위하고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다. 아내가 저를 잡아 일으키면서 먼저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저희 당분간 여기 발걸음 안 해요. 저는 사실 진즉부터 그러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여기 자주 오는 건 한서방이 그래야 한다고 해서였어요.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도리는 도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엄마는 아랫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에도 도리가 있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엄마, 아무리 둘째 사위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요. 엄마가 그걸 가지고 사위 차별할 생각 포기하세요.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제기할 거예요. 우리가 제기했을 때 엄마가 도로 둘째 사위한테 잘해주시는 걸 보는 게 더 두렵네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정말 무섭고 천박해서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처형내보다 먼저 처가를 나와서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처가를 나온 우리는 집에 와서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고 아내는 아내대로 제 심정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이지만 처가에는 좀 뜸한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지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서로 미움만 쌓이게 되니까요. 엄청 더운 여름, 늦더위까지 극성이었답니다. 장사 일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혼자 계시는 제 어머니가 병환을 얻으셨답니다. 몇 년 전에 대장에 용종이 생겨서 제거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셨는데 이번엔 대장에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답니다. 빚을 얻던 가게의 규모를 줄이건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우리 전셋집 규모 줄여서 이사할까, 오빠? 아이도 아직 없는데 사실 방 한 칸이라도 큰 문제는 없잖아. 가게 규모 줄이는 건 난 반대야.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열심히 일구셨다면서. 가게는 그대로 보존해야지. 대출이자는 비싸니까 우리 집 확 줄이자, 오빠.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도 또 장모님이 아무리 얄밉기는 해도 처가에 대한 도리로 그 제안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내는 가게를 줄이는 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면서 줄여서 이사 갈 집을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더군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장모님 귀에 들어갔던가 봐요. 장모님이 우리를 호출하셨죠. 자네, 이제 우리 기선이를 단칸방에 살게 한다면서? 아이고, 어떻게 키운 딸인데 단칸방에서 살게 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자네를 뭘 믿고 덜컥 딸을 주었는지 발등을 찍고 싶네. 장모님은 마치 하늘이 폭삭 주저앉은 것 같이 통곡을 하시다가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지 말이야. 늙은 사람 살리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 큰 인생을 치러야 된단 말인가? 늙으면 그냥 죽어야지 거기다 무슨 돈을 쓴다는 거야. 대장암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헛돈 쓰기 십상인 병에 돈 다 쓰고 우리 애는 단칸방에 살게 한다고? 장모의 이 말은 비수가 되어서 제 가슴에 꽂혔죠. 동시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장모님에게 저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치솟았어요. 장모님, 아무리 미운 사이고 가진 거 없는 사돈이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 어머니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 중 한 분이 이런 일을 당하셨대도 저희 똑같이 했을 겁니다. 형님이 생기고 나서 받은 차별에도 불구하고 친정에 가기 싫어하는 아내에게 도리는 해야 한다고 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장모님에게는 그 도리마저 사치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남도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예요.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돈이 아프다고 하면 말씀이라도 이걸 어쩌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늙으면 죽어야지 무슨 돈을 쓰냐고요? 엄마, 그 말 취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친정에 다시는 안 올 거예요. 하지만 장모는 사과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아니, 남의 집 딸을 데려갔으면 호강은 못 시킬 망정 고생은 시키지 말아야지. 암인 것 같은데 되지도 않을 일에 돈을 왜 써? 내가 자네 어머니라면 아들한테 병원비 안 기대네. 장모님, 저 정말이지 이번 일로 장모님께 실망이 큽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런 말씀을 쏟아내시는 장모님한테서 어떻게 기선이 같은 딸이 태어나는지 정말 모를 일이네요. 사람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저 그렇게 배우고 자라지 않았어도 형님만큼 넉넉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도리만큼은 제대로 배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과일 가게 줄이는 거 기선이가 절대로 반대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요. 기선이도 이렇게 도리를 아는데 어른 되시는 장모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결국은 눈물을 보이더군요. 제 가슴이 찢어졌죠. 아버지, 지난번 집값도 아버지가 해주셨지만 혹시 여윳돈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 사람 말처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손을 써봐야죠. 아니, 집값까지 처가에서 받아가 놓고
이제는 자네 엄마 병원비까지 장인더러 해내라고 자네가 시켰나? 이거야 정말 보자 하니까. 당신 만일 이번에도 한서방한테 돈 한 푼이라도 건네면 내가 아주 집을 나가버릴 테니까 그리 하세요. 자기야, 아버님한테 그런 부탁을 어떻게 또 할 수가 있어. 아버님 마음만 불편하시니까 그 말은 없었던 일로 해. 장인어른, 집사람 말 안 들으신 걸로 하십시오.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당분간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처가에는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저희 어머니 목숨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늙은이한테 돈을 왜 쓰냐는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이이건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장모는 끝끝내 제게 사과를 하거나 그 말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비추이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한 말 잊어버려, 응? 오빠하고 내 마음만 다르지 않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집 줄이는 것도 나한테나 우리 집에나 미안해할 거 없고, 오빠 말대로 사람이 아픈 것보다 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딨어. 단칸방이 안 될 이유가 뭐야. 경기 좋아지고 가게 다시 잘 되면 집은 또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과일 가게는 아버님 유산이야. 그거 건드리는 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해, 오빠. 그래요. 장모가 뭐라고 하든 아내의 마음이 이렇게 저하고 같은데 뭐가 서러울 일이 있겠어요. 집에 와서 처음에 울었던 눈물은 처가에서 당한 서름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흘리는 눈물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 부부는 눈물을 거뒀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신이든지 들어달라고 기도했죠. 어떻게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간절한 며칠이 지난 후 장인 어른이 저희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한서방, 지난번 자네 장모가 한 말일랑 잊어버리게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곧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깨달을 걸세. 장인어른이 제 손을 따듯이 잡으시더군요. 기운 내게 한서방.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게. 다 잘 될 테니까 걱정 말고. 우선은 사부인 치료부터 받으시게 해야 하네. 다른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함세.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제 앞에 뭔가를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다름 아닌 통장이었답니다. 얼마 안 되네. 이거 가지고 사부인 병원비 보태도록 하게. 기선이 말처럼 젊은 시절에 단칸방이면 어떤가.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한테 미안할 건 없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네 가게에 대해서는 기선이 말이 맞네. 과일 가게는 바깥 사돈이 평생 경영해 오신 소중한 것 아닌가. 그건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나 손대도록 하세. 그리고 지금 자네 장모 비위 건드리면 시끄러우니까 이거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세. 저는 한사코 마다했지요. 차라리 과일 가게를 축소하겠다고요. 그러나 과일 가게를 축소하는 일은 아내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크게 반대하시더군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번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았죠.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장인어른이 가시고 나서 얼마나 울었던지 아마도 제 평생에 흘린 눈물의 3분의 2는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처제의 위로도 큰 힘이 되었답니다. 처제는 결혼 전부터 저를 잘 따랐고 결혼 후에도 자주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과일 가게에 들어서자 아내와 처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멈춘 듯 움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뭔가 제가 알아선 안 될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듯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부. 그냥 언니랑 그동안 지낸 얘기 정도 나눈 거예요. 아내도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이쯤 되니 저는 하던 얘기의 내용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처제와 아내를 추궁했지요. 한참을 추궁하자 아내의 입에서 실토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말투가 몹시 화가 난 말투였어요.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형부한테 투자를 부탁하면서 3억을 맡겼대. 형부가 주식이랑 코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잖아. 엄마가 너무 야속해. 어떻게 우리가 집 문제로 고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도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셨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프시다고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화만 내셨잖아.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고 또 장모님에 대해 더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내 말대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장모는 정말이지 제가 막 결혼했을 때의 그 장모가 아닌 것 같았답니다. 전문 투자꾼인 형님 일확천금에 대한 꿈을 부풀리면서 장모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로 장모님한테 크게 실망한 아내가 친정에 아주 가끔이나 인사차 들리더군요. 장인어른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도 아주 발길을 끊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그 길었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일 가게에 대한 우리의 운영 방침은 아무리 어려워도 물건의 질을 낮추지 말자는 것이었답니다. 조금만 팔아서 이윤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고집했어요. 이건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기도 했답니다. 물론 고민도 했었죠. 물건의 질을 낮추고 박리담회로 갈까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지를 섬기기로 한 것이었죠. 날씨 때문에 고급 과일을 구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우리의 철학을 믿고 여전히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들 덕분이었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과일 수급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되자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약 1년이 지나면서 가게 사정은 거의 어려워지기 전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사람 일 정말이지 호사다마라는 말이 맞더군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토록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장인어른이 외출하셨다가 넘어지셔서 그만 고관절을 다치시고 말았답니다. 오빠,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대. 어떡하면 좋아. 고관절을 다치시는 건 그 연세에 정말 치명적이라던데. 엄마가 지금 제정신 잃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뭐? 고관절? 큰일이네. 고관절 다치시면 움직이지 못하시고 그래서 근육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던데 빨리 가서 어느 정도이신지 알아봐야겠네. 장모님 혼자 움직이지 못하시는 장인어른을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따라서 아내가 자주 친정에 가야 했답니다. 그 때문에 한동안 뜸하게 다니던 처가에 다시 자주 드나들게 되었죠. 처가에 가보니 처형을 결혼시키고 나서 그렇게 득이양양하던 장모님이 온통 기운이 빠져 보이시더군요. 장인께서 편찮으셔서 그러시겠죠. 장인의 병환 때문에 자주 처가를 방문했지만 장모는 늘 풀이 죽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하면서 살랑거리던 처형네는 이 힘든 와중에 처가에 거의 나타나질 않더군요. 철부지 처형이 아버지가 다치셨는데도 나 몰라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곡절이 있었답니다. 형부, 우리 집 큰일 났어요. 큰형부가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엄마가 맡긴 3억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인까지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98%였대요. 다 잃고 600만 원 정도만 건졌나 봐요. 어떡하면 좋아요, 형부? 처제는 그러면서 형님 자신도 투자를 했는데 거의 날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주더군요. 아내가 처제와 자세한 이야기를 해서 처형네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아냈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처형네 사정은 제가 알던 것하고는 많이 달랐답니다. 나도 몰랐는데 언니네 집 그거 월세였다나 봐. 집 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었다고 두 사람 다 생각했대. 형부가 가진 거 다 주식이랑 코인에 털어넣고 엄마 돈까지 털어넣었으니 이제 월세 낼 돈도 없다나 봐.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욕심을 낸 거야. 사정이 너무 딱하게 됐어. 형부가 그저 탄탄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줄 알았지. 그렇게 일확천금 노리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런 말이 있죠, 왜? 너무 완벽하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형님이 가진 조건과 외모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어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조건이 텔레비전 연속극에나 나오는 주인공 같았다니까요. 그런 마사위에게 장모가 껍벅 죽어서는 마사위가 시키는 대로 가진 것을, 아니 빚까지 얻어서 같이 일확천금을 노렸던 것이었죠. 형님이 장모에게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해대며 살랑거렸던 것도 장모가 가진 돈에 대한 정보를 처형에게 듣고는 그것을 투자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였던 것 같더군요. 처형이 울고불고 사니 못 사니 난리가 났죠. 어느 날 처가에 가니 형님과 처형이 장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았던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 자네를 믿었는데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네. 사기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인 줄 아는가? 갚을 자신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 돈을 꾸는 것도 다 사기라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일에 사람을 꼬드겨 투자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네가 이런 사기성을 가진 사람이라니 정말 실망이네. 모두 다 형님과 처형, 그리고 장모님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생긴 일이었어요. 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에요. 이 상태라면 당장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우리가 단칸방을 가요? 아버지,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기선아, 한서방하고 의논해서 우리 좀 도와줘. 나중에 또 잘 되면 갚을게. 주식시장 시황 좋아지고 코인 경기 살아나면 금방 갚을 수 있다니까. 언니, 우리가 단칸방으로 갈까고 하고 그렇게 고민할 때 언니랑 형부 그리고 엄마까지 충분히 도와준 형편이 되면서 아무 상관 안 했잖아. 그리고 언니, 아직도 형부가 백마탄 왕자로 보이고 그 왕자가 다시 화려한 성으로 언니를 데려가 주기를 바래? 말 들어보니 언니는 아직도 그 도박에 가까운 투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같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야. 듣자니 형부가 회사 자금까지 털어서 코인에 투자했다면서. 그 코인이 얼마나 못 믿을 건데 거기다 거의 전 재산을 걸었단 말이야. 그걸 언니가 말리지 않은 것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 형님, 그리고 처형, 이번에 큰 인생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장인어른 말씀처럼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잖아요. 형님이나 처형이 욕심버리고 처음부터 차분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은 절대로 형님과 처형을 속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느낀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제발 과도한 욕심은 버리세요, 형님, 처형. 장인의 엄한 충고와 제 말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 형님과 처형의 입에서는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장모가 드디어 바닥을 치면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자네만 믿고 전 재산, 아니 피까지 얻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다 날렸으니 우리는 이제 더 늙어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자네가 책임지게. 자네가 그토록 확실하다고 나를 설득했었잖아. 확실한 결과가 이건가? 자네가 책임지게. 책임져. 사실 장모가 형님한테 이렇게 야단칠 자격은 없다고 저는 생각했답니다.
제 눈에는 장모 처형 형님이 모두 똑같이 보였으니까요. 장모의 한탄을 뒤로하고 우리와 처형네가 모두 처가를 나왔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니 착잡하더라고요. 얄미운 처형과 형님이었지만 어쨌든 가족이잖아요. 거기다가 장인 장모님 형편까지 어렵게 만든 것이고요. 장인 어른에게서 도움받은 금액이나마 빨리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 하나가 또 생겼죠. 아내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오빠, 우리 친정일이라 얘기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글쎄, 형부가 말이야. 외도를 하나 봐. 언니가 죽죽 울면서 하는 말이 형부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대. 형부 지금 타던 차까지 압류될 형편인가 봐. 언니가 차 뺏기기 전에 차 내부에 있던 물건 정리하다가 여자 귀걸이가 나온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동안 형부를 감시했었대. 그런데 그간 사업 때문에 출장이니 뭐니 했던 것들이 다 외도 때문인 것 같다네. 회사도 지금 문 닫을 형편이라 사원이라고 몇 없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원 하나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했나 봐. 식어든 떨지나 말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 같더군요. 처형은 그러면서 지금 흥신소를 붙일 돈도 없으니 우리더러 그 비용이라도 도와달라고 했대요. 저는 그 청을 절대로 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장인 어른을 생각해서 그 정도는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흥신소를 붙여서 알아낸 결과는 정말 가관이더군요. 형님은 거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 되시는 분께서 출장을 가신다면서 계속 드나드신 집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저희가 어렵게 조사한 바로는 그 집에 주말 부부가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멀리에 사업체를 갖고 있고 부인도 직장인이라서 가끔이나 집에 들른다더라고요. 형님 되시는 분의 사진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보여주니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로 형님 되시는 분이라고 확인해 주더군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저 무모한 투자꾼인 줄만 알았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정말이지 아닐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그런데 흥신소 직원은 더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더군요. 바로 어제까지도 그 여자분하고 만나시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실까봐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있는 것 같더군요. 3살 먹은 아들아이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경비원은 당연히 그 아이가 그 부부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머리가 띵하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여자가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아이까지 있다니요. 그러니까 형님과 그 여자의 사이가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흥신소 직원은 또 조사를 통해서 그 집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돈이 형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죠. 그러니까 형님이 돈을 무모한 투자 더하기 바람 피우는 데 쓴 것이었어요. 장모 돈까지 끌어다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알아낸 일 한 가지가 더 있었답니다. 장모님이 형님에게 투자금을 주었던 3억 이외에 2억을 더 주었다더군요. 물론 그 돈까지 모두 투자로 날렸던지 불륜녀에게 썼겠죠. 뭐라고? 이 인간이 그런 짓까지 했단 말이야? 아이까지 있단 말이야?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니까. 언니, 정신 차려, 언니. 기은아, 빨리 물 좀 떠와. 언니 기절한 것 같아. 얘기를 들은 처형이 울다가 실신을 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하겠어요. 엄마, 아버지.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위자료 소송까지 걸어서 아주 확실하게 털어낼 거예요. 다시는 하늘 아래 얼굴 못 들고 살게 할 거라니까요. 이혼에 대해서만은 소송을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는 형님이 순순히 응하더군요. 장모가 바로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송에서야 이겼죠.
하지만 돈을 받아낼 수는 없었답니다.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면 뭘 하나요?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인데요. 거기다가 불륜녀가 살고 있는 집 명의도 형님 명의가 아니라 그 여자 명의였답니다. 그렇게 처형이 이혼을 하고 다시 처가로 들어왔지요. 예전에 그 의기양양하던 처형은 어디 갔는지 매일 눈물바람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긴 남자를 찾을 때 심성이나 성실함을 보지 않고 외모가 좋아야 한다느니 미리 확실히 꽂혀야 한다느니 하면서 철부지 짓을 할 때부터 알아보았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라는 분 참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만화님이었어요. 갑자기 또 제게 살가워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살가움이 반갑지 않았답니다. 제 천성상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이 싫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가 편찮으실 때 제 옆에서 쏟아 놓은 그 말들은 제가 죽는다 해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엄마의 병세는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답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더 열심히 일해서 장인어른의 은혜를 갚는 일이 남아 있었죠. 처가에는 드나들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장인에게만 도리를 다 하게 되더군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우리 내외에게 다시 살랑거리긴 하시지만 아내도 저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웠답니다. 우리 과일 가게도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자리를 잡았죠. 어려울 때 불평 없이 온전히 저와 같이 해준 아내에게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시죠. 아내와 저는 장인어른께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려드렸어요. 주로 여성분들이나 사연을 들으실 텐데 남자인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